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을 전후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도 집중 검토합니다. 또 피의자가 증거를 내놓거나 자백하는 상황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석방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 및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사례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것을 두고 법원 내에서도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추가 자백 등 태도 등의 명백한 변화가 없고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의 주장과 달라진 상황도 없지만 판단 이유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 김 전 장관이 중요한 참고인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다시 석방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같은 지위에 있던 인사라면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아직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관련자들과의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증원 등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보고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재판부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관련자들과의 말맞추기 등을 통한 진술 번복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조사 당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이 풀려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자신도 석방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세월호 객실에서 사람뼈 한 점이 발견된 건 미수습자 장례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유골을 수습하고도 4일이 지난 21일에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여 발인 및 사무제 이후에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세월호 수습 현장 책임자였던 김현태 부본부장이 유골 발견 사실을 비공개하도록 지시했고 이철주 본부장과 미리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수부는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주 연기됐던 수능이 바로 우리 방송하는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의 어떤 결과물을 얻는 시간이라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인생을 평가받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어찌됐건 시스템 안에서는 변별력도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명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포스원입니다. 야, 유머와 센스가 많이 늘으셨어요. 예. 저분도 이제 고3 수험생의 아빠지만 수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다음에 유일한 수능 세대. 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수험생의 아빠인 신비님은 오늘 못 나오셨고요. 대신에 개 망나니 분 나오셨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네.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요. 야수님이요.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왜 내가 개 망나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버엔딩 스토리 그렇지. 이야기 듣고 내가 네버엔딩 스토리를 듣고 있는데 막 지금 받고 싶더라고. 왜 그러냐면 수능도 이제 우리가 보지만 네. 교육이란 게 뭐예요?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맞춤형 인간을 만드는 거야. 예, 그렇죠. 근데 그 기본 교육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선택사항인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그런 자야. 내가 요즘에 방송하면서 보니까 많이 사람 됐네.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살아가던 자야? 굉장히 순화시켰네. 놈이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놈 자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만약에 그 교수였다면 예. 내가 이 아수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 음. 저 비슷한 애를 최근까지 상대해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거의 인생 포기하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졸업인 놈을 17살에 공부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맞춰주고 더 이상 못 견뎌서 뛰쳐나가고 막 그거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나중에 손 놔버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보고 느끼는 건데 일단 달콤한 거 좋죠. 친구들끼리 만나서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서 지들끼리 놀고 PC방에 놀고 막 이게 좋은데 교육이란 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게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 이론으로서 남들과 아주 다르지 않은 형태의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만드는 과정들이더라고. 그렇죠. 그게 완성이 된 다음에 뭔가 창의성 거기다 플러스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다 싫은 거야. 제도권 근데 자체가. 냉정하게 대한민국 교육은 그런 철학적인 개념보다는 이 줄세우기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먼저 익히죠, 몸에. 사실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 발현되는 내적인 질문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서로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교과서 제일 많이 외운 놈이 항상 1등이고 교과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한 패배자가 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까지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싫었던 거예요. 뭔가 사육당한다는 느낌? 그래서 좀 반항이 심했었죠. 좀. 이런 게 있다고. 이게 또 토론이 되는데 그런 억압, 짜여진 틀 이런 것을 견뎌내는 것도 교육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난 거부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긴 좀 어려운 그래서 개망난이가 되는 거예요. 저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장 받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결국엔 대학교는 정퇴했잖아. 고등학교 졸업장뿐만 아니라 그 3년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오. 일단 학교는 열심히 갔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 가면 친구를 못 만나잖아. 근데 최근에 원행으로 보면 그 말이 개뻥일 것 같아. 많이 순화돼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분들은요. 에피소드 2637회 여기에 그 왼손잡이라는 두 번째 이야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살았구나. 그러다가 저 잠들어가지고 결말은 잘 몰라요. 저희 게시판에 포항에 사시는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언짢이 엄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나무님. 어렸을 적 날마다 MBC 뉴스를 보시던 아빠 영향으로 정치에 관심 많던 이제는 새댁이 된 30살 여자 사람입니다. 전라도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경상도 경주, 그 대구보다 더 보수 지역인 그곳에서 처음엔 정치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선배들과 입에 거품 물며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들어도 논리정연하게 반박하고 싶어서 나름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였는데 어느 순간 소홀하고 날마다 언쟁하는 것도 지겨워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이명박근혜 당선되는 꼴까지 봤네요. 작년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아버지가 전에 문고리 3인방 어쩌고 하던 게 번뜩 떠올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금은 1년 넘게 새날과 다른 팟캐스트 정독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덕에 저희 남편 날마다 제 귀에 이어폰 꽂고 잔다며 볼멘소리 하지만 이젠 제 새날은 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아직도 TK에서 살아요. 바로 이번 지진이 일어난 포항 북구에서 말이죠. 정말 큰 재난이었고 당시 21층 집에서 음식 만들다가 지진을 만나서 소리 지르며 울며 불며 키우는 강아지 2마리 끌어안고 21층을 비명을 삼키며 내려왔죠. 작년 경주 때도 본진, 전진, 그 전에 울산 지진 때도 다 집에 있었지만 이번 지진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지진 관련해 JTBC 뉴스룸에서 제기한 지열발전소 문제 때문에 포항에 계시는 시민들은 지진과 함께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 불안감에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카페에 청원운동 동참을 부탁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지역감정 멘트에 상처받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포항 엄마들 모이는 카페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가적 재난 상태이고 이 지진에 어떤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면 밝히고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포항분들을 배척하지도 미워하지도 외면하지도 말아주세요. 저희 청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보내주신 글인데 팟빵 새가 나른다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요. 그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링크를 콕 누르시면은 청와대 청원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이야기 핵심이 뭐예요? 지열발전소 건설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예. 그 지열발전소가 지하 4k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간대요. 그 지열을 받아서 그 예. 에너지를 얻는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낯설잖아요. 그 4km를 땅을 판다는 그 개념 자체가 지진하고 이제 연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좀 정확하게 밝혀달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잖아요. 세월호든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 예. 국가적 재난 이런 게 있을 때 우리의 힘은 이런 지역을 불문하고 서로 연대해서 뭐 사드도 그렇고요. 연대하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거래련이 할 수 있지만 이런 걸 외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처절하게 자기들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서명 어렵지 않잖아요. 네. 자, 지금 그 세월호 6월 은폐 전개가 발칵 뒤집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굉장히 격노했다는 분위기고 국무회의 때 이낙연 총리가 바로 옆에 앉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할 말 있으면 하시라 이렇게 발언권을 줬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안타까운 게 해수부 장관이 책임을 느낀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해수부 장관이 그걸 다 떠안고 책임지지 마세요. 뭐 해수부 장관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됐는데 밑에 있던 503호 시절에 있던 그 늘공들 걔네들이 쥐고 흔들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걔네들 잘못한 애들 있으면 싹 다 조치하시고 건강한 해수부를 만들어주시는 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물러나시거나 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은 이때다 하고 야당들이 지금 일제히 들고 일어났거든요. 미친놈들이에요. 신기하죠. 그 전병헌 수석 그 뭐 구속영장 청구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거 말하면 안 되거든, 자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막 불에 댄 것처럼 발끈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6월 은폐는 장관의 해임 사유다. 국조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장관을 해임시키고 싶은 거죠, 지금. 그리고 문제의 장제원은 우리 방송에 그 타이틀로까지 달아준 사람은 굉장히 높으신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인간 도리를 못하는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승민이 이렇게 말했죠. 입만 열면 세월호 얘기하더니 6월 은폐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국무총리 차원에서 사과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박수현 대변인 통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덮고 있다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봅시다. 24일이면 제2기 특조위 관련한 법이 일단 우선 상정되죠. 네. 이 시점에서 이 정부가 일단 욕을 먹는 거니까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오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논평, 반응을 할 정도면 그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비난 성명들을 엄청 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랑 다르기 때문에 욕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꾸준히 세월호의 문제에서 천착해왔던 분인데 어느 날 이런 실수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에 의해서 실수가 저질러졌다고 치면 거기까지 그렇다 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 논평을 내고 나서 그 법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현재 해수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월호 진상규명에 굉장히 도움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 뒤통수 쪽으로 날아갈 텐데요. 이 걔네들이 또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는 걸 어떻게 방어할지는 참 궁금해요. 얘네들 보통 평상시에 보면 상당히 인간 같지 않은 짓들을 해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나설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인간답지 않아서. 그래서 원혜영 의원이 이렇게 트윗을 올린 게 있어요. 이 정도면 후한무치함으로 세계 챔피언감이지요. 세금 도둑 운운하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진상규명을 막아온 정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아무튼 인간의 언어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장제원이 정말 비난 수위가 높았는데 그 말만 보면은 지가 지금 뭐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지가 할 원죄를 말이 갖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세월호 가족분들 대표하시는 두 분이 계시죠. 유경근 씨하고 김영호 씨 두 분의 그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은 아빠 유경근 씨는요. 이렇게 썼어요. 페북에.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독한 너희들이 감히 유해 발견 은폐를 한 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사과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역겹다. 자유한국당. 제발 너희들은 빠져라. 구역질 나온다. 이렇게 쓰셨고요. 김영호 씨는 참을인 자가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내 마음속 새길 곳이 없을 때까지 어디 한번 계속해봐라. 이렇게 쓰셨고요.
이런 그 가족분들의 그 반응을 보면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데 이 자유한국당류의 얘네들이 이렇게 정말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는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가족들은 그나마 뭔가 분노를 표시할 수는 있었는데 그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잖아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실 인간의 언어로 뭔가 그 감정 상태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장제원이고 유승민이고 뭐 정우택이고 이런 사람들이 잡다한 소리를 막 내지르는 것 자체가 너무 꼴불견을 넘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입으로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임을 감안해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오늘 우선 1차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의 큰 판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해수부에도 아직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다. 사실 당연한 거라고 봐요. 어떤 의도도 저는 안 보여요. 단순하게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세월호 사건은요 정치인들 시각으로 안일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수도 없이 많이 제기된 의혹들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에 계시는 분들,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시각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안 풀려요. 뭐냐,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 같은 팟캐스트에서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정말 심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이러이러한 의혹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누구를 임명하거나 일처리하거나 하는 건 뭔가 이 사건의 진상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한 채 단순하게 과적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시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상조사에 참여해서 그걸로 유지하게 되면 의혹은 안 풀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저런 시각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고 났을 때 결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닌 걸로 나온다고 치면 그때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그 눈높이를 의뢰껏 해수부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대단한 게 걸려 있겠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어서 해수부가 얼마나 공범처럼 행동해서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김영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선체 수습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바꾸기는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엄중하게 생각했다면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바뀌니까 나는 하늘이 덮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게 뭔가 상황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이 사건에 대해서 유경근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 니들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어쩌면 자기들이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겁니다. 그 박근혜가 임명하고 그 박근혜 해수부가 임명했던 그 책임자가 그걸 은폐했는데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나 되는 것처럼 아니다. 박근혜를 그 대통령으로 만들어지게 뒤에서 밀어준 게 그 새누리당이었잖아요. 원죄가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떠드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런 논평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 집단이 얼마나 후한무치한 집단인지 그 백일화에 드러나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적폐청산을 그냥 대충 타협하고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이 해수부 사건에서 미리 보여준 거다. 청산할 거는 확실하게 청산을 해야 나중에라도 떳떳하게 후손들한테 우리가 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장제원의 논평을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오늘 장제원의 논평. 국가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국가의 도리 떠나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할 말이 이었다. 충격을 넘어 경악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수습된 유고를 은폐했나. 지금 세간에는 유가족의 요구가 커질까봐 은폐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정부는 소문이 더 증폭되기 전에 빠른 진상규명과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고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라. 이거 박근혜한테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아니 얘는 이 장제원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게 욕은 못하겠고 아니 이 와중에서도 또 유가족의 요구가 커질까봐라고 하면서 갈라치기를 들어와요. 이 나쁜 사람이 여기다 돈을 넣을 일을 또 집어넣는 거야 자기들이. 이 새끼들이야 머릿속에 박힌 게 막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양반아 저분이 욕 안 한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 그게 욕이었어요? 나 대신 해주세요. 새끼한테 새끼라고 하는데 이게 욕이에요? 개망난이한테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심해서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이 나올까봐 참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모든 책임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9% 박근혜 정권의 책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영춘 장관이 그 사실을 인지한 게 21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영춘 장관의 뜻에 따라서 22일 날 그게 공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공격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알고나 당장 발표 안 했느냐 이렇게 또 공격할 수 있지만 6월이 발견된 게 17일이고 보면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하는 어떤 나름대로 고민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장관이 혼자만 고민한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청와대에도 왜냐하면 보고해야 되고. 예, 위에도 다 보고가 돼야 되겠지만 그 해수부라는 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시간 동안 하룻밤새 밤을 꼴딱 세웠을 텐데 과연 어느 선까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정부에 보고를 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모 신문, 이쪽 진영이라고 불리우는 모 신문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 6월 발견 사전에 알았다. 은폐 논란 사퇴 여부 거세질 듯 이런 식이에요. 한겨레네요. 경향신문이. 경향신문이니까. 한겨레가 미움을 받고 있긴 하구나. 그러니까 지난 20일 오후 5시가 넘어서 6월 발견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러네요. 21일이 아니네요. 20일 날 오후 5시에 6월 발견 사실을 보고를 받았고요. 이때 이철조 세월호 수습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타깃이 돼야 될 거는 김현태 부본부장이지 김영춘 장관이 아닌데 완전 진영 논리로 갑자기 이거를 장관 사퇴로 또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7일 날 발견한 거 맞고 20일 날 해수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요. 20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21일 날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22일 날 국가수의 감식을 요청했으니까 김영춘 장관이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은폐됐던 거를 김영춘 장관이 보고를 받고 절차를 진행해 나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김관진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지죠. 일단 김관진이 석방된 이유가 뭐예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항변이나 소명 등의 내용이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구속을 왜 했대요, 처음에? 같은 법원의 판단이 다른 거죠. 예. 일단. 판사가 다른가 본데. 이거 11일 동안 뭐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갑자기 큰 병이 생겼다거나, 어디 부러졌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집안에 누군가 크게 아프다거나, 아무 일도 없는데, 이럴 거면 구속을 왜 했냐고, 처음에. 발가락을 찧었나 봐.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영장 발부할 때 영장 판사가 따로 있고, 예. 내가 봤을 땐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인 게, 영장 발부는 했어요.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게 있잖아요. 구속 적부심이라는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구속 적부심 판사가 어느 정도 누구라는 것까지 예상된 그거라고 봐요. 이게 딱 설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구속 적부심은 변호사들이 말린대요. 왜냐면은 구속 적부심 괜히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괘씸죄에 찍히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 자체를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구속 적부심 신청 자체가. 네. 당신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눈에 안 보이게 찍혀버리기 때문에 신청해달라고 변호사한테 이렇게 막 요구해도 변호사가 말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관진의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는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예요. 그리고 김관진을 풀어준 판사는 같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형사합의 51부. 와, 51부면 도대체 몇 부까지 있는 거야?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신광열의 남다른 스펙. 그게 문제는 아니고 우연이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이게 문제는 이건 우연히 겹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너무 겹치는 거야. 그 누구랑? 우병우랑. 우병우가 계속해서 빠져나갔던 부분이 뭔가 미심쩍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법부나 이런 데도 분명히 김기춘, 우병우 라인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신광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출생이 똑같습니다. 출생지. 경북 봉화. 그다음. 학력도 같죠. 서울대 법대. 그다음.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우병우가 워낙에 일찍 사법고시를 패스했기 때문에 네. 선배인데 보통 사람들보다 2년 일찍 학교에 입학했다잖아요. 사법연수원 동기인 건 맞고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관진의 범행은 이명박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적폐들은 그렇게 한 뭉텅이로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광렬 이 사람이 뭐 우병우한테 사주를 받아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성향을 가진 판사인 것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예. 우병우가 뭐 박근혜 시절에 503호 시절에는 503호의 총애를 받은 건지 503호를 총애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504호 예정인 사람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제가 의심하는 바는 너무 이거는 우병우 쪽에 관계된 거는 무조건 빠져주는 그 현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서 야, 이거 우병우를 통해서 뭔가가 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명박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게 이명박을 수사할 수 있는 커다란 하나의 고리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풀려나면서 얘네들이 신광렬 판사가 얘기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 정도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고요. 자기 밑에 있었던 실행범들이 다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이고요. 처벌받았고 재판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명령권자인 자기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증거인멸하기 너무 쉬워요. 이 사람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슈퍼마켓에 있는 번개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미세먼지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검찰하고 법원하고의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한 상태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는 해.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의도적으로는 보면 그렇죠. 그래요. 예.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개혁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필요성 때문이라도. 의도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시각은 대법원장 바뀌면 다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법원이나 또는 법원 자체는 어마어마한 개혁을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법원에 대해서는 뭐 개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무풍지대처럼 이렇게 예. 돼버린 이런 부분인데 예전 같으면 대부분 다 정치인들 무슨 법원에서 뭔가 판결이 나오면 법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 저는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법부까지도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가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결정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어떤 불만 사항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판사 다르고 저 판사 다른 이런 식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검찰이 공소 제기하거나 뭐 등등의 모든 것을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법원을 어떻게 믿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개의 판결을 내놓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국민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권위를 스스로 보정하고 있는 거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법부는 참 건드리기 미묘한 존재라 공수처가 발족한 이후에 사법부는 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뭔가 건드릴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아요. 검찰이 사실 그 사법부를 건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권 분립된 상태에서의 판결을 담당하는 판결을 중심으로 담당을 하는 사법부를 건드린다는 거는 검찰도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의해서 안티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판을 받을 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이 검사들이 지금 그 칼을 갈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칼을 가냐 하면 첫 번째가 국정원과 연관된 부분들을 먼저 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파서 분명히 이거는 사법부 적폐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조용했으면 아마 내년 이후에 마지막으로 아마 사법부 적폐에 손을 댈 것 같은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준동을 하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아마 그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검찰이 하고자 해서도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 감정이, 법감정이, 국민들의 감정이 이거는 그냥 봐넘길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김관진 구속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 없고 예.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석방을 해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가 이제 그 검찰의 공식 반응이고, 이 사건이 생각보다 좀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김관진이 구속되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의 소환 날짜만 내부적으로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김관진 자체가 이렇게 풀려나버리기 시작하면 이명박에 대한 조사가 스텝이 꼬여요. 꼬이죠. 예. 검찰이 좀 강력하게 나가려 그러면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로 똑같은 내용으로는 못하니까, 저번에 우리가 국정농단 때 많이 봤잖아요. 추가적으로 뭔가 들어올 게 있으면 그 요건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추가영장 청구했는데 또 풀려나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애써 그걸 담담한 척하지만 마치 이명박 그 시절에 사이버사라든지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좌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나 이런 게 굉장히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요. 검찰이 뭡니까? 검찰은 범죄자들을 재판부에 재판해 주세요라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뭐 조사하고 수사하고 하지만 재판부에 재판해 주세요 하고, 이 사람이 범죄자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강력하게 우기는 게 검사거든요. 검찰이거든요. 이런 검찰이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구속영장이에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렇게 도중에 풀려나거나 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검찰의 존립 이유마저 이 검사들 지금 굉장히 아플 거예요. 본인들의 검사로서의 존립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구속영장의 건이 아니고 재판부, 사법부로부터 검찰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마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플 겁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제외하고는 가장 코어였거든요. 네. 마치 원세훈을 풀어주는 거나 똑같은 정도예요. 맞아요. 예, 1인지와 만인지상인데, 네. 예.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확실히 느끼는 거네요. 역사는 반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교사.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진짜 이제는 여의도와 서초동으로 이렇게 가서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예요. 사실 웬만한 증거들은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번에 판단한 판사가 우병우랑 어떤 지인이기 때문에 우병우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우병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만,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이 군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정치 조직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사실 김관진이 구속되면서 변호사들이나 이게 민주사회 변호사, 민변에서 그 기대했던 거는 제보였어요. 김관진이 구속됨으로써 그동안 김관진을 중심으로 했던 눈에 사조직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그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직접적인 제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었는데, 김관진이 구속됨으로써. 그런데 김관진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세력들이 또 입막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만 하나 죽으면 됐지 다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입막음 했던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런 그 다시 석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법알못의 입장에서 오늘 뉴스를 보면 법알못 좋은 편이에요. 전병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김관진은 풀렸단 말이에요. 김관진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중에 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을 경우에 검찰이 타격을 입는다. 그런데 김관진은 지금 확실한 증거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나온 게 김관진이 1일 보고서에 나온 거에 V자로 체크를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연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지시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자기가 V를 체크했고 자기 보고서에다가 보고를 받은 건데 그렇게까지 봐주면서 전병헌은 왜 제3자 뇌물죄니 전병헌은 똑같이 무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네. 법이라는 게 그래요. 새가 날아든다의 민정수석 유명정 님도 인정하시겠지만 같은 법 조항을 놓고도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 법 조항은 세밀할수록 좋아요. 네.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돼. 예, 맞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문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판사 자체가 정치화되면 안 돼요. 언론인도 마찬가지.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국회는 정파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언론이나 법원 같은 데는 정치색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누구나 이쪽 사람이 말하는 거, 판결 내리는 거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어느 쪽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믿거든요. 완전 파격 인사에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푸른 나무님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한마디만 거기 뭐 네. 첨언 좀 하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구속한 건은요. 요건 명확하게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검사와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정치인 수사고 정치인 범죄고 요건 정치적인 사안이야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김관진 건은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요건 법률적인 문제야. 법률의 조항의 문제야라고 그리고 증거 능력을 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판사도. 그러니까 일관되게 움직여야 돼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 조항으로 따져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법 조항으로 따져야 돼요. 그게 판사의 역할이고 검사의 역할인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전병헌 수석관은 검사와 판사가 모두 공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개입되는 느낌. 그러니까 판사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죠. 근데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정치적이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대법원장이 이제 최근에 일종의 공약 같은 거죠. 대법원장이 되면 뭐를 할 거다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답니다. 사실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는 케이스가 뭐냐 하면 1심을 하는 판사의 대장이 2심의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1심과 2심을 그 기준 자체를 1심은 하급기관, 2심은 조금 더 높은 기관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논리가. 그래서 1심에서 대장이었다가 2심의 부장판사로 가요. 대장도 아니에요. 부장판사로 가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이란 사법부의 전체적인 조직에서 볼 때는 조직 관리가 쉬워요. 저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승진을 시켜주면 내 말 잘 듣는 애들 승진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진 자체가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승진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조직 관리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승태 때는 보면은 그 승진을 자기 사람들로 하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법원 행정처. 그럼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 대법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법원은 각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법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네. 그럼 고등법원에는 각 지방에도 고등법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아, 그러면은 대법원만 서울에 있고? 그렇죠. 아니, 그 고등법원이 각 지방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 쪽 같으면, 그러니까 호남 쪽 같으면 광주에 하나. 네. 아. 거기 제주도까지 포함돼요. 이제 광역, 그렇죠. 광역으로 가죠. 아. 그리고 광역도 좀 큰 광역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게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쓰면 안 돼요, 이거. 우리는 우리 사법부 적폐 중에 하나인데 언어를 고등법원이라는 거, 고등경찰, 고등검찰 그랬었어요. 그렇죠. 일본 애들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지방법원도요 중딩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법적인 언어로 우리 사법부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1심 법원, 2심 법원, 광주 지역 1심 법원, 그 다음에 호남권역 2심 법원 이렇게 쓰면 돼요, 말을. 그래서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승진해서 그게 줄 세우기, 계단식 승진 시스템을 가자는 게 아니고 1심 법원은 1심 법원 역할을 하고 2심 법원은 2심 법원 역할을 하는 평생 동안 거기에서 짱 박혀서 그 역할을 충실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쉽고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1심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위 직급이 아니라 치열하게 맨 처음 그 피고나 피고인, 원고나 원고인과의 그 다툼이 벌어지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여서 이게 유무죄를 가려내는 역할을 맨 처음 해라. 좀 구멍이 큰 채 같은 역할을 해라. 라는 역할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을 그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줄 세우기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의 조직에서의 적폐청산이 좀 깝깝한 게 뭐냐면은 김명수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오면 양승태처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인사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제일 큰 거 빡치고 포기하는 수 거죠. 있는데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은 이걸 갖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니들 민주화한다며. 그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신광열 그런 식의 네. 판결까지는 아니죠. 구속 적부심이.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네. 심사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윗선을 계속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정권의 의도에 맞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대법원장이 사법 권력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내 권력 내려놓기와 진짜 민주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엇박자 내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용해 먹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부의 시스템은요. 대놓고 얘기하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부분 제외하고 나면 양승태까지 이어나왔던 줄세우기의 줄 그 라인에 다 서 있는 판사들이에요. 과거 그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예. 줄 쭉 서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심 법원, 1심 법원까지 맨 마지막까지 예. 이게 줄이 쭉 서져 있어요. 조직 체계가. 그러니까 그 줄도 이제 사법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정말 적폐라고 느끼는 게 파견지를 보고 성적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 성적, 안 그러면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이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디 이 배정되고 어디 이 코스가 있더라고요. 성적 등급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있죠. 누군가 성적 등급을 매기는 조직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암묵적인 그 성적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연수원 성적으로 자기 인생을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서열화라는 개념이 너무 공고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앤다는 건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지방법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충성 잘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켜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런 예. 개념이. 근데 이제 이게 뺑뺑이가 어떻게 되냐면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에서만 노는 거야. 맞아요. 올라갈 일이 없어지는 거고 예. 고등법원 판사들은 순환 보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승진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그렇죠. 전문성 맞습니다. 영역을 예.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중에서 정말 주요 요직에 가야 될 사람들만 뽑아 올리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중에 딱 하나는 바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겠죠. 그거는 맞습니다. 약간 좀 사실상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명예직에 가까워서 대법관 노리고 막 하는 사람들 몇 사람 빼고는 없어요. 엘리트들만 뭐 사법고시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으로 간 그러면서 말도 잘 들어가지고 계속 출세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대법원에 대법관 간다. 이런 거는 약간 로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법원 니들은 거기서 그냥 근무해. 그런 방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건 다시 오늘 이야기 원점으로 좀 돌아오면 문제예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배심원 제도를 취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판사의 인권 문제이거든요. 알고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결정을 네 혼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비님이 오늘 나오셨다면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제를 해야 된다고. 네. 기소 배심제. 음. 법원에 가면은 배심원들이 직접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물론 거기에 적폐도 있기는 해요. 옛날에 그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배심원제가 좀 악용되는 예, 측면이 있어요. 배심원들한테 작업을 했다고 의심을 받죠. 실제로는 근데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네. 다수 대중이 시각을 갖고 판단 내리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도 사실 담당자가 아니라 당번제가 돼야 되죠. 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되는 것 자체가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라잖아요.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가는 거쳐가는 자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판사면 다 같은 판사인데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이 가장 그 공평성 시스템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자리 잡아야지 그걸 왜 몇몇 사람한테 이렇게 몰빵해서 맡기냐고요.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는요, 사실은 가장 좋은 시스템은 어떤 부분이냐면,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풀을 만들어요. 전담 부서.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에 구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판사들로 인재 풀을 만들어서, 당번제를 하면은요, 그 당번제를 피해서 청구를 해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청구하면 이건 100% 나와. 그럼 그 사람을 피하거든요. 청구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구속영장 전담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0명이건 20명이건 있는 인재풀에서 누군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재척 사유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 사람과 고향이 같다. 그 사람 변호사와 고향이 같다. 연수원 동기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겹쳐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하면 돼요. 컴퓨터로. 그래서 그냥 그거는 무작위로 가는 겁니다. 랜덤 형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면 말썽 생길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뭔가 뒷손 탈 일도 없어요. 그럼 아주 공평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안 갖춰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 시기, 저는 뭐 문재인 정부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나라가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마치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적폐가 쌓여있을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개혁 요구가 없다는 게 참 불편한 이야기고요. 시스템이든 사람이든 바꿔내고 나서 재부팅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인데 마침 이상한 판결들을 해주니까 고마운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는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김관진이 이제 풀려났으니 이명박 수사하기도 힘들어졌겠네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 기회에 그렇다면 사법부 너희들도 수술해 줄게. 이렇게 돼야죠. 예. 이국종 교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분 칼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법부를 수술했더니 신광렬이라는 해충이 있네. 아이고 참.